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비상경제 7월 29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요, 부동산과 경제를 아주 알기 쉽게 쏙쏙 설명해 주시는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저희 오늘 그 뒷 배경이요, 아주 네. 시원하고 아주 산뜻하게 꾸며주셨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날이 더운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요, 또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마지막 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도 그 비상경제, 저희 이 비상경제는 이 날아가는 비상경제입니다. 빨리 이제 우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야 돼서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네. 이제 최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동산 관련 부분을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그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한 번도 경험하지 2030 세대들 분들은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 폭락 분위기를 느끼실 거예요. 네. 그걸 제가 그 데이터 지금 자료 제가 좀 아까 올렸는데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1070이라는 숫자하고 317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 15,000이라고 저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15,000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영끌할 때 한 달에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입니다. 네, 저 20년 4월 정도. 20년 9월 정도입니다. 20년 8, 9월 정도. 임대차법 전에 막 이런데 네, 네. 그때 15,000 많건 막 이래서 한 달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우측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요번 달 7월 달은 지금 317개인데 앞으로 신고 기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한 600개, 700개, 1000 이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작년 9월부터 막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1000대에서 계속 지금 몇 개월째냐면 8개월째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1000도 못할 것 같은 게 지금 8월이에요, 7월이에요, 보시면. 네. 그리고 6월 달에 1072개. 올해 들어서 2월 달 빼고 제일 낮은 건데 이게 IMF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터지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시장을 아예 외면한 수준입니다. 이거 제가 뭐 그냥 관심이 이 수준이 아니라요. 네. 그냥 외면이에요. 왜 외면이냐?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잖아요. 2018년도에. 네. 정부에서 그걸 던지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그때 막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그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을 막 하고 입주하는 단지들이 지금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넘기시면 경기도도 비슷한 거예요. 경기도도 네. 보시면 이게 경기도 그림이거든요. 여기도 거의 뭐 바닥이잖아요. 네. 1550. 완전히 꼬꾸라진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나마 떨어졌던 게 4,000인데 지금 1,500개예요. 7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더 하면 한 3,000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통계 역사상 최저치가 될 거고. 네. 또 다음 장 있거든요. 수원을 한번 가볼게요. 수원을 보시면, 그러니까 수원이 경기도에 있는데 보시면 수원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인데 네. 다 그림이 쭉 올라다 꺾였잖아요. 네, 전부 다 꺾였네요. 다 꺾였습니다. 예. 또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럼 수원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 용인시예요. 이게 수원 안에 이제 용인인데 용인에 보시면 용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더 꺾인 것 같죠. 네. 보시면 기울기가 시장이 높습니다. 예. 아주 비정상적인데 왜 비정상적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 거예요. 이 값에는 살 수가 없다. 살 수 없다. 살 필요가 없다. 금리까지 오르니까 네. 대출 받아서 내가 살 일 없다. 그냥 나 네. 이렇게 살다 갈래 편하게 전세 이런 분위기가 갔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이 있잖아요. 나중에. 네네. 그럼 지금 사는 집값의 50% 60% 많으면 70%인데 그걸 사지 이걸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잘하면 이거 갑자기 폭락이 올 수 있겠다. 어제 이제 또 FOMC에서 맞아요. 금리 올렸잖아요.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미 저번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충격은 덜한데 시장에서는 녹아들 거 아니에요. 왜? 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이자가 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힘들어질까요? 당연히 더 힘들어지죠. 그럼 그분들이 집을 지금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팔리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급하게 파시는 거고 그렇죠. 밀려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파산해야죠. 아파트가 경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매로 그러면 나가야죠. 시장이 완전히 막 냉각기로 갈 수도 네,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추석 전까지는 절대 뭐 지금 집 살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불행히도 LTV 80%를 내일 모레부터 풀잖아요. 정부가. 네. 이거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집을 샀다. 제가 볼 때는 속았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집값에 집을 대출 80% 받아서 살아? 미국 연준 파월 의장도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답을 줬잖아요. 뭐라고? 금리가 내려가거든 사라. 그럼 지금 막 올라가는 때니까 사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 도리어 그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샀는데 내 돈 20% 갖고 샀는데 20%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은 날라가고 대출 이자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원금하고 집하고. 네. 그러면 이자 죽을 때까지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이런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전혀 집 살 타임이 아니다. 수원 하나 한 장 더 있죠, 저 데이터. 수원은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 장이요. 네. 수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입주 물량이 용인인가 지금 한 장 더 있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없네요. 아 네. 없습니까? 아 제가 저 앞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수원의 입주 물량이요. 네. 올해 내년이 거의 2배입니다 평소에. 오, 예. 근데 지금 수원 아까 보셨잖아요. 네. 바닥인 거. 네. 수원하고 이쪽에서는 집 사는 걸 당분간 보류했다 사시면 진짜 5천에서 몇 억 사이는 저렴하게 살 수 있으시니까 예. 좀 기다렸다 하시라. 이렇게 시장상이 좀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죠. 좀 떨어지는 게 정상, 하향 안정화가 좀 정상 가격으로 정상이죠. 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오르면 이거 나라 망하죠. 아, 왜 망하냐면 그 거품을 받쳐줄 여력이 있어야 안 되는데 돼,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어디나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파생 상품을 만든 그 멤버들 중에 LTC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벨상 그 경제학상 받은 두 사람이 합쳐서 만든 회사예요. 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 회사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온 그 경제 이론을 다 접해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네. 그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어요. 아이러니하죠. 노벨 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네. 둘이나 있는데 네. 왜 부도가 났냐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예요. 뒤에 계속 붙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거 시스템 확장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상이 딱 그런 거죠. 지금 더 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끊겼죠. 네. 그럼 일단 툭 떨어져야죠. 네. 튤립 버블도 마찬가지니까 모든 그렇죠. 경제 이론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막 그 광기로 버블로 가다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끊기면 팍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예, 최근에요 국토위 연구원,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 예, 국토연구원에서 네. 그 분석을 한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91년도부터 30년 동안 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인사이트가 금리가 떨어질 때는 집값이 바로 그냥 같이 하락을 한대요. 근데 금리를 오르게 되면 집값이 오르죠. 떨어질 때는 오르고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바로 상승한다. 바로 오르고 예. 그렇죠. 바로 오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1년쯤 뒤부터 떨어진대요. 확실하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30년의 그 관계성을 분석을 한 자료인데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 초쯤이나 네네. 하반기에 떨어지는 게 그때 이제 진짜 시작되는 하락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예. 금리 거는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경제를.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있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를 때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한 3, 4%인데 5%대까지 올린 걸로 알아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근데도 집값이 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5%, 6%막 이럴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금리가 5% 올라도 버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해외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이 경제가 너무 좋은 나라야. 그리고 계속 발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올라도 시장의 충격을 거의 안 받는 수준인 거예요. 너무 다른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물가도 안정됐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역으로 상황이 뭐가 틀리냐면 여러분 지금 물가가 오르잖아요. 내가 네. 1,000원을 벌었는데 물가가 10% 오르면 9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빠져버리니까. 네. 그 상태에서 전세 대출 금리 이자나 담보 대출 금리 이자가 또 올랐어요. 그러면 100원 벌던 사람 1,000원인 사람이 800원을 번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근데 집값은 100원에서 150원 주고 대출 받아 살 건데 이게 200원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 다른 게 뭐냐.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즉각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어떤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네. 시장에 바로 이게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전하고 틀리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원에서 발표하신 내용은 예전부터 논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부동산 당연히 오르죠. 네.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음. 작년에 발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다 뭐 국민들, 시민들 다 파악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하고 다주택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일시적 이주택 가지신 분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파실 생각이 없으시면 제가 볼 때 한 번 만약에 우리가 하방으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5년 정도 간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 담보 비율이 충분하게 자기가 소득이 커버하면 들고 가시는 거를 계산하시고 판단하셔야 많이 힘들 것 같으시면은 네. 금리가 지금 내려가려면 한 1, 2년 더 있어야지. 그것도 그러니까요. 물가가 잡혀야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안 잡히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담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집값은 내려가잖아요. 더. 네. 그런 거 한번 계산하셔서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금리와 집값과의 관계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텀이 금리를 올렸을 때 더 늦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네, 시간이 예.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 있다. 내려올 때 집값 오를 때는 바로 반응하지만 그렇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긴가민가 하면서 기다리다가 기구나 하고 느끼는 게 6개월에서 1년. 그럼. 그건 연구원에서 1년 나온 1년, 거죠. 1년. 네. 그러면 이제 1년 뒤까지는 집값이 확실히 내린다는 반증이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 하락 장세는 내년에 이어지니까 그렇죠. 사실 실수요자들 외에는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 시장을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주제인데요. 예, 예.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예, 여기 예, 이제 예.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인데 네.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종부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볼 때 가장 좀 관심 있는 대목이 종부세의 기준을 네. 그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했다. 이게 요번 했다가 아니라 할 거다. 할 것이다. 네. 네네네. 그렇죠. 이제 법의 통과 법을 통과해야 네, 되니까, 국회에서 예. 법의 네.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주택 가액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가격 3억 원 상당의 지방 주택들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산정 때 모든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 두 가지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자 감세죠, 쉽게 말하면. 아, 네. 부자 감세인데 1세대 1주택자분들의 종부세가 비합리적이었던 거는 합리적으로 만드는 건 맞아요. 네. 그건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종류가 여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둘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전 음. 정부도 약간 급한 게 있었고 이번 정부도 급해요. 그죠? 뭔가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좀 시간을 갖고 네. 지금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그렇죠? 불합리한 거는 뭐 빨리 고쳐야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뒀어요. 그게 투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근데 그것이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늘어나겠죠. 아니죠. 자식한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증여세 내지 않습니까? 증여세 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네. 다 몽땅 잡아가지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이러지 말고 그죠? 음. 그럼 이 대목에서 또 사업적으로 하는데 다른 수입이 없어요. 임대 네. 사업을 하는데 네. 그분도 어느 정도 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은 좀 차등을 두시고. 네. 근데 근데 소득이 한 2억이에요. 연봉이. 어우, 근데 집을 5개 더 샀어요. 네. 그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좀 누진세를 더 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야 할 거 없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네.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안 내시려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 벌어가지고 세금 내보고 싶어하는 분도 많잖아요. 서민들 중에. 네. 나 종부세 내보고 싶다는 분 많잖아요. 종부세 그렇죠. 대상이 2%예요. 맞아요. 1.7%. 네, 근데 98% 국민들이 신경도 해당이 안 안 돼요. 쓰는데 네. 왜 이걸 맨날 신문지상에다 하시는지 전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98%에 대한 세금에 대한 거를 앞에 내세워야죠. 네. 그리고 뒤에 이런 시스템에서 약간 합리화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합리화하는 척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들아 다 조용히 해. 네. 그런데 뒤에 가서 너는 떠들어도 돼. 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 그죠? 그래서 참 보기 좀 안 좋고 네.
좀 명료하게 투명하게 더 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또 소득세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요번에 서민들은 별로 혜택이 없고 맞아요. 8,800 이상들이 이런 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다시 한번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이 양반이 원래부터 보수 쪽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부분도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서민들 생각하는 정책보다는 그쪽에 좀 치우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이번에도 나타나잖아요, 연속적으로. 저번에 뭐 임대차 그래서 3법 뭐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도 보면 아니 뭐 시장 안정되고 있는데 왜 상생 임대한테 양도세를 비과세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투기성을 한 사람은 내야 되는 거고 만약 50%만 감면해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잘못된 한쪽 편에 좀 이득을 더 많이 주는 이런 세제의 개편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좀 비판할 거라고 보고 다시 네. 한번 지금 뭐 진행하는 거니까 계획이니까 예. 다시 한번 공청회도 한번 안 열었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이제 네. 공청회를 열어서 좀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네. 민주당에서도 또 네. 이거를 어느 정도 불합리함을 고친다는 생각 얘기를 조홍천 비대위원장인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 3월 초인가 제가 발표한 걸로 아는데 비대위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협조할 건 협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협조를 하고 나면은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다주택자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네. 주택 수에서도 뭐 타당성이 일면 있지만 네. 그걸 갖다가 주택 수가 10개인데 1억짜리예요. 지방 가면 1억짜리 아파트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개 매집해 가지고 2억 되면 100%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 매집 집단이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가액으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2-3개 선에서 끊고 네. 뭐 4-5개 되면 주택수로 가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저 저쪽에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저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지금 제가 드린 얘기에 동감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주택수를 1-2개, 2-3개까지는 빼주더라도 네. 4-5개 가가지고 1억짜리 10개 봤자 10억밖에 안 해요. 네, 네. 강남 아파트 반값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럼 그게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를 일단 국민들이 유튜브가 발전해 가지고요. 네. 유튜버들이 이미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부가 지금 지지율도 막 떨어지는데 네. 제가 볼 땐 또 더 서민 쪽이나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정부라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대책을 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자 감세다라는 맞아요. 총평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 주택수와 주택 가액으로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게 네. 꼭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것도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주택인 경우와 또 그 이상 주택인 경우는 좀 나눠서 저는 역을 보면 해야 이거죠. 된다.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이 2개가 있어요. 네. 근데 강남 쪽에 20억짜리가 2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자식을 주기 위해서 사줬다 이거예요. 그건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자식을 안 주고 남한테 팔 때는 그럼 세금을 매기면 되고 그렇죠. 자식을 끝까지 주는 거를 나라에 증명을 하면 네. 그죠? 네. 증여세 합격증 내듯이 네, 자식 네. 줬어. 네. 그러면 그게 완벽한 정부의 어떤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제 대책을 짜야지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정말 심각한 이 정치 시나리오에 입각한 네.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 관련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네. 종부세 폐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같이 보도가 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매물이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종부세를 없애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 이거 뭐 집을 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뭐 팔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겠다.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다시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건 이제 맞는 바로 건가요? 가짜 뉴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서울의 매물이 6만 5천 개거든요, 지금. 네. 저번 달에요. 네. 그러면 한 2-3만 개가 없어져야지 정상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그냥 3-4천 개 줄었습니다. 아. 3-4천 개 줄었는데 그 3-4천 개에 또 2천 개는 전세로 갔어요. 안 팔려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보다. 종부세가 지금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가주택을 여러 개 가진 분은 저번 정부에서 너무 무겁게 간 부분이 있어요. 네. 갑자기 뭐 1억 단위의 세금을 네.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줄었다고 해도 뭐 1, 2천, 3천, 강남에 있는 집들은 몇천 달이에요. 다 세금 자체가. 낮춰줘도.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투자 형태로 하신 분들,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실수를 하신 분들은 감내할 수 있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내는 돈이 자꾸 나가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종부세 효과가 신문 언론들에서 뭐 매물이 들어가 그러는데 그럼 매물이 들어가면 10개가 있다가 5개가 사라져야지. 중요한 건 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물건이 5개 남았잖아요. 네. 잘 팔려요? 안 팔리죠. 아직도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써야죠. 제가 드린 말씀대로 물건이 1000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 1000개가 있는데 종부세를 걷어들이는 분들이 이번에 종부세 부분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매물이 한 6만 5천 개가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번 달에 지금 한번 보세요. 매물이 지금 얼마인가? 한 5만 5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만 개가 줄었다고 가정을 하고. 네. 5만 5천 개인데 아까 우리 첫 장에서 봤잖아요. 서울 거래가 몇 개예요? 아까 1000개예요. 1000개. 1000개. 1000개면 어떻게 돼요? 5만 5천 개로 줄었지만 1000개가 여기 1000개잖아요. 네. 이번 달은 300개고. 네. 그럼 6만 5천 개에서 5만 5천 개를 줄었는데 5만 5천 개 중에 1000개가 거래가 됐으면 6만 개 이상이 지금 시장에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뭐 시장이 변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만 갖고 팩트를 전달하면 우리 저 수요자나 또 급해서 파시려고 했다가 그 기사를 보고 안 파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네. 자기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나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팔려고 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5만 5천 개인데 거래는 적다. 그래서 자산 관리가 어렵거나 대출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분들은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기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쓰는 기자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 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기자분이 계시면 그런 기사를 좀 써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그리고 기자의 본분이 뭡니까? 팩트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뭐 실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뭐 제가 볼 땐 좀 좋은 기사 좀 만들어 주셔서 매도자분이나 매수자분이나 시장을 판단해서 네. 그래야 이게 시장에 판단해서 균형점이 돼서 거래가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정보가 서로 나오니까 매도자도 헷갈려하고 매수자도 헷갈려하고 지금 시장이 냉각된 거예요. 거기다 금리 오르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위기 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팩트에 입각해서 써주시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네.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짧게 더 붙이면은요. 네. 지금 취득세 개편 방안은 아직 안 나왔다. 근데 이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네. 취득세까지 마무리 어떻게 할 거라는 방향성이 나와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완결된 그건 뭐 형태다. 간단하죠. 네. 대한민국의 9억 이하의 집이 90% 정도 되니까 네. 9억 이하의 집은 취득세 면제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세금만 들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 네. 어떤 재원 문제는 있지만 그건 뭐 알아서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든지 국가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 전 세계 추세를 보면은 취득세 우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1주택자가 처음에 살 땐 안 적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살 때 막 6% 10% 있잖아요. 네. 갑자기 취득세. 네.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심각하다고 또 볼 수 없는 게 캐나다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외국 자본이 너무 들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가 집값이 급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정부에서 다급하게 외국인이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12%를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덜 사게 되죠. 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이제 실수요자,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대다수의 서민들, 네. 이런 분들이 집을 살 때는 깎아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집을 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더 마련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2022년 그 세제 개편안 이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종부세는 다시 한번 또 국회 가야죠. 검토를 해서 법안으로 정리를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이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그 언론의 보도가 이게 이제 좀 그 시장에 혼선을 주는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게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다 맞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시장에 잠김 형태로 가고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를 좀 구분해서 보도를 해주시는 게 좀 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요. 그 용산 정비창, 서울시의 네네네네. 예, 오세훈 시장이 용산 발표했죠. 정비창을 네.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 만들겠다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용산 그 정비창이요. 계속 우리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해달라 이럴 때 항상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규모랑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크던데요. 그죠? 예, 일단 그 뉴욕 허드슨 야드가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랑 허드슨 거기처럼 강가에 만들었다고. 있는 이제 그 네. 국유지하고 네. 민간하고 좀 합쳐 배터리 시티라고 또 있어요. 배터리 시티. 여러분이 아, 아시는 네. 저 트럼프가 아마 배터리 시티의 지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거기를 이제 용적률을 높이 올려주고 네. 그 대신에 집을 갖다가 거기는 네. 집이 모자르잖아요. 뭐 뉴욕이 모자르니까 집을 충분히 공급하자. 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익에도 기여를 하면서 민간의 사업성도 높여주자 해서 했던 그런 형태인데 네. 허드슨 그쪽은 이제 공유지가 대부분이었고 아, 네. 근데 배터리 시티는 이제 사유지가 좀 많았던 거 이랬는데 결론은 그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잘 개발이 됐어요. 성공을 거둔 거예요. 거기가 네, 두 거둬서 군데다. 집도 늘어나고 네. 일자리도 늘어나고 제대로 지어서 그 랜드마크도 만들고 다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한다는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형태가 문제죠. 네. 형태가. 근데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집값 잡아야죠. 그렇죠. 지금 그거 발표할 때인가요? 네. 용산 집무실 옮기느라고 전 국민이 비판하고 한 지가 얼마인데 이게 이제 화제를 돌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정한 서울 시민을 위한다면 지금 발표할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의 어떤 유력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시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를 위해서 한다라면 뭐부터 해야겠어요? 용산 정비창에다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서민 청년 주택을 넣겠다고 과감하게 했죠. 4, 5천 세대를 네. 하겠다고 네. 그것도 저렴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번이 그거죠. 그렇죠. 1번. 자,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에서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대책을 빨리빨리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그죠? 네. 더불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따로만 지어도 안 되고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 뉴욕의 허드슨 뭐 이런 거를 이어서 붙였다라면 참 이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화제를 아예 그쪽으로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용산 주민들 지금 집값 조정받고 있고 용산에 들어가려는 분들은 그분들은 욕하고 용산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표보다는 그 타임도 지금 뭐 이렇게 적절한 때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거에 올인을 해서 네. 그죠? 맞춘 다음에 저번에 발표한 거랑 비슷해요. 이분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거를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저번에 그 임대주택 그 저쪽 저 윗부분에 강북 쪽에 네. 가서 5층짜리를 갖다 영구 임대주택이죠. 그거를 네. 부시고 4천 세대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착공이 언제냐면요. 대선 전이에요. 지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대선 전이요? 그거를 가지고 왜 지금 발표를 해요? 2026년 그때가 아마 네. 지방선거 있는 해인 제 것 말이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착공해서 완공은 대선 이런 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명료하지 않는 네. 성격이 그래서 그때 몇몇 기자들이 좀 비판했어요. 아, 이걸 뭐 그림도 안 그리고 말만 하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은 좋고 너무 좋은데 청사진 그림이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이 70%고 SH공사가 30%의 지분의 형태로 가겠다고 협약서를 맺었대요. 네네. 그러면 거기다가 기자분들이 기사를 잘 달아야 되는데 MOU를 맺었습니다. MOU. MOU. 양해 각서. 예. 양해 각서가 아니고 MOA라고 있습니다. 이건 협정서예요, 협정서. 네. 아예 사인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네네. MOU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 서로 잘 하자. 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MOA는 있어요. 예. 근데 거기 MOU를 맺으면서 거기다 쓴 거예요. 뭐 70%, 30% 쓰고 이렇게 그거는 그냥 의사 표현인 거예요. 코레일이 아예 일 없어 알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겠어요. 끝난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방향성은 옛날부터 똑같잖아요. 맞아요. 코레일이 협조하고 이걸 또 맞아요. 한 번 재탕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을 아시는 전문가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미리 공청회나 이런 거 여러 번 하고 공청회 지금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순서가 뭡니까? 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공청회를 열고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서울 시민하고 공청회를 한 10번, 20번 해요. 네. 일본 한 3년 걸립니다. 공청회만. 그렇죠. 다 하고 나서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발표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서울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가다가도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딱 봐도 진정성보다는 포퓰리즘성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진정성으로 조금 변환하셔가지고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진정성을 더 담으신다라면 서울 시민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박수 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코레일하고는 36차례 실무 협의를 했다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가 용산 정비창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지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네. 그리고 49만 3천 제곱미터인데 네. 지금 뒤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땅인데요. 네, 네.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 그 공공부지 70%를 상업시설 단지로 채우고 용적률을 1,500% 네, 높여서 1500%예요. 초고층 빌딩을 집어넣겠다. 요게 이제 용산 그 정비창 개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2013년부터 저 지역을 국제업무 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도 지금 한 발 또 나가지 못한 네, 상황인데. 부도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달라진 게 있죠. 어떤 그때는 건가요? 민간이 SPC를 설립해서 아. 민간 자본도 들어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공공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공이 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부지 조성만 하고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부지 조성하고 나머지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상업 시설을 그 네. 돈으로 공공시설은 짓고 아파트, 임대 아파트나 뭐 분양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 판 돈으로 이거 공사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6천억 원고로 1,500% 하면 그럼 저기에 실제로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한 3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재원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시설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민간한테. 네, 제가 그렇죠. 볼 때. 그렇죠. 재원 마련을 정부. 위해서. 근데 이제 허드슨하고 이쪽은 또 뭐가 있냐면 다 안 팔고 나머지를 임대 형태로 주고 다시 서울시가 가져와요. 네. 서울시의 영원한 수익이 되게 만든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를 안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는 민간에 혜택을 주지만 왜 민간이 협조를 해야 또 공사가 빨라지니까 네, 네. 그걸 활용하는 건 좋은데 활용하는 종에 그걸 빌미로 해서 국가나 공공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수익 조건들을 충분히 주고도 남는데 지금 허드슨하고 파테시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모범사를 뽑히고 있습니다. 다 개발하면서 다 팔아먹은 게 아니고요. 네. 일부분을 갖다가 국가가 일부 서울시하고 이런 데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익이 나와. 네. 임대료가 나오고. 그렇죠. 재정인거 이 돈으로 또 임대 아파트 짓는 이런 구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이 그 허드슨 얘기를 했으니 네. 제가 볼 때는 그 형태로 안 하고 만약에 다 팔아먹고 아파트만 짓는다? 이건 민간 밀어주기가 되죠. 그건 비판을 받을 거고. 그렇죠. 허드슨처럼 국가가 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박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혹시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잘 하시겠죠. 오세훈 시장께서. 네. 또 김원동 서울도시공사 사장이 네. 또 경실련 출신이니까 뭐 민간한테 도움을 받아서 같이 빨리 가는 건 좋지만 몰아주기를 하면은 이거는 또 비판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용산 정비창 그 부지가 원래 국토부에서는 네. 8천 가구 넣겠다고 했다가 네. 아니다 더 넣자 해서 10,000가구까지 넣겠다고 예, 예. 했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 집이 줄잖아요. 네, 지금 6천 세대로 지금 줄였어요. 오세훈 네. 시장은. 그리고 1,500% 그리고 우리 전 정부에서는 그 1,500% 아니었거든요. 네. 많이 늘어나잖아요. 너무 많이 노리고 그러면 1,500%면 만 어느 세대에서 정도예요? 15,000세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도 네. 이렇게 뭐 그 허드슨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네. 그 스타일로 그렇죠. 복합 개발하겠다고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네. 핵심은 뭐냐? 왜 민간한테 더 다 팔아먹냐고요, 나라 땅을. 그죠? 코레일이 거의 나라 땅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좀 감시하고 비판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서 비판을 하고 제가 있어요. 말씀한 거예요? 예, 예. 지금 나왔어요? 네, 그 그게 사람 생각은 똑같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패한 투기 개발을 재탕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국적 기업에게 이 땅이나 이런 다 여러 팔아먹죠. 가지 이윤을 다 팔을 예, 수밖에 예, 없을 예. 거다. 적극 반대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예,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차라리 공공주택을 더 여기다 넣어달라 이렇게 네, 주장을 충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다 운영하고 공공이 짓고 다 해도 운영도 되고 다 충분합니다. 근데 네, 그 뭐 묘하게 뭐 민간이 하면 빠르다 이런 개념을 드는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다 감시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계획에 일단이 나왔으니까요. 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30번 넘게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 그림이 나왔다. 30번을 만난 게 어떻게 만난지 오픈하세요, 그러면. 아, 네. 그렇죠? 예, 예. 30번을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내용에 만나서 대한 식사만 거. 했는지 그냥 눈인사하고 횟수 채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음. 진짜 했겠죠. 했으니까 MOU를 맺었겠죠. 네. 근데 MOU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 36번 만날 일이 있습니까? 네. 야, 우리가 하게 되면 7대3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하시죠. 네. 서울시도 협조할게요. 아, 좋아요. 한 번만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왜 36번을 앞에다 내세우시죠? 이게 뭐냐? 공청회와 서울 시민의 의견을 빼고. 나쁘게 얘기하면 묵살하고 가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진짜 저거 하면 그러면 거기서 36번을 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 시민과 우리가 선진국처럼 충분히 공청회를 2, 3년 동안 한 50회 이상 연락을 옵니다. 네. 서울 시민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한번 몇 번 연락 보겠습니다. 제가 네. 서울시가.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이 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나오자마자요. 집값이 지금 아까 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려가고 있고 거래가 없는 안정되는 수준에 상황인데 이제 다 펌핑 됐죠. 네, 지금 펌핑이 돼서 이게 서울시장이 할 짓이냐고요. 지금 갑자기 8억을 올리는 데가 있대요. 한 네. 번에. 이게 다 짬짬이잖아요. 예. 예, 딱 이거 이용해서 올리고 분위기 띄우고 이게 서민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타임도 이상하고 타이밍이 안 좋다. 아주 이거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 네. 일단 뭐 시민단체하고 기사도 나왔으니까 그 정체가 밝혀지면 오세훈 시장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 순서 가시다 보면은 완전히 뭐 기득권이나 서울 시민이 아니라 그쪽 민간을 위하는 사람으로 자기 찍히면 네. 대선 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님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네. 초심을 잃지 말고 가셔야지 잘못 가면 닥쳤던 게 이런 상황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국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이제 물론 이제 용산 지역에 서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 인근 지역 분들은 여기 이제 국제 업무 지구에 대한 수건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 중에서 70대 되신 분들은 그거 다 짓는 거 못 보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욕심내지 마시고. 그럼 30, 40대, 50대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죠. 네. 그죠? 네. 과연 그것이 좋은지, 누굴 위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땅인데 공공이 잘 가져와서 서울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팔아먹어서 민간들을 배불려 줄 것인지, 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영부영 없잖아요. 그냥 네. 방향만 있고. 이것도 대선에다 분명히 활용할 겁니다. 활용할 때 국민을 생각해서 던져주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용산 정비창 문제는 상당히 아까도 자막에 나왔는데 2013년부터 여기 네.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부도 났잖아요.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부도 한 번 그렇습니다. 터져서 다 그냥 없던 일로 됐고 네.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 내용이 지금 공공주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그 용적률을 1,500%나 높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민간에게 다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다 다음 지적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정부에서 여기 네. 용적률을 몇 프로 계산했을 때 아, 만 세대를 네네. 했는지 하고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1,500%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4,000세대로 하면 이건 네. 진짜 오세훈 시장은 비판받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만약에 비교해봐야 똑같다라면 그거 한번 되겠네. 비교해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어쨌든 서울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런 고층 빌딩에 대한 그 개발 계획들이 나왔지만 요번에 나온 이제 서울시의 그 용산 정비창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 네, 의견 너무 좋을 수렴을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하시고 네. 네. 의견 수렴 많이 하고 네. 거기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잘했다 할 정도로 네. 공공이 최대한 가져오고 민간도 참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반대면 역으로 그냥 비판을 받으시니까 잘 되게 좀 기도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난 정부에서 여기 개발 계획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하는 네. 거를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도록 네. 하고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네네. 지금 혹시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 프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분들께서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 보고 질문 또 교수님께 드릴 거는 또 질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어저께 깜짝 놀란 그 인분 사태, 아, 예, 신축 예, 예. 아파트 화성 지역의 새 네, 아파트인데 네.
인분이 발견돼가지고 네, 네. 그거 막 인터뷰하고 어저께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이 새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20년 전부터 일어나 왔습니다. 아, 원래 사실. 있던 계속 거였어요?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놀라시겠지만 있었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네. 공사를 28층에서 짓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급했어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엘리베이터라는 걸 곤돌라라 그러는데 네. 거기 공사할 때는 곤돌라 타고 28층까지 내려가서 일을 보고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네. 업무 중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도 아니고 예. 그 와중에 그 내려가서 또 바로 옆에 있냐 그게 또 한참 걸어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디 쩐데 있겠죠. 그러니까 딴데.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힘들거나 막 이런 분들은 네. 아이부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천장 같은 데 이런 데 마감할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만약에 일을 보셨어요. 네. 보셨으면 이런 표현이 좀 방송에서 부적절한데요.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 네. 시간이 흐르면. 네. 그분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저 사고를 치겠지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날짜 계산도 해요. 아, 내가 천장 마감을 하고 사전 저 입주 그 보잖아요. 네. 집 보러 오잖아요. 네. 그럴 때 계산하니까 한 4개월이야. 아, 4개월이면 이게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사실 말라 비틀어지면 다 먼지가 되잖아요. 똑같이 네, 그냥.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네. 그분들한테 적정적으로 5시간이나 4시간을 일하면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1층에서 내려. 아. 그리고 그 내려온 그 1층에 네. 그 용변 보는 시설을, 화장실 시설을 정말 우리 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그 공중화장실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는 아니더라도 네. 가고 싶게끔. 그러니까 현장들 가보면 아시지만 여러분 거의 뭐 옛날 재래식 수준인데도 많아요. 아, 그게 그래요? 가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요번에 국토부에서 그런 것도 이게 나왔으니까 네. 국토부에서 그런 거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을 인부들이 하면 공무사 하면 뭐 2년 하잖아요. 네. 그동안의 일을 갖다 대비한다면 2년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 안 터지고 네. 그분들 편안하면 일을 더 잘할 거고 공사를 더 깔끔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부실 공사 안 하고. 네. 그런 안 보이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번에 대해서 그냥 기사거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런 개념을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준다면 그게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 아파트가 깨끗해지고 공사하실 때 신경 써서 잘 하게 되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다가 벌써 정신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건설로서에서는 네. 건설 현장 편의시설 네네, 개선 맞죠.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사가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년, 3년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골조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뭐 네. 마감이나 이런 거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그 편의시설이 정말 부족해. 아주 부족한가요? 저희가 심각하죠. 알기로는 이제 식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용변을 관리. 아니, 그럼 그 공사도 하고 식당까지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 일단 식당도 편의시설의 하나니까. 근데 네. 이제 식당은 좀 기본적으로 한밭집이라고 그래서 같이 네, 이제 있죠. 미리 한밭집이 들어가잖아요. 있죠. 네. 요즘은 또 잘 없어요. 아, 요새는 옛날 같지 없어요? 않아서, 예. 오. 저번에 한밭집 사건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 뭐 예. 기득권들, 정치인들이 자꾸 해먹어가지고 네. 요새는 저 건설회사들이 그런 거 싫은지 앞에 식당을 아예 지정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근처에 약간 있는. 변해오고 있고 오, 네. 뭐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옛날처럼 한밭을 하죠. 예. 그래서 그 한밭식당은 그런 식으로 그럼 바뀌고 있는데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진출, 뭐 근처 입구에만 있고 없다. 맞아요. 예. 그건 이게- 진짜 열악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진짜 좀 이거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가요? 그렇죠. 건설 노조분들이 네. 그 건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옛날보다 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급변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건설노조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뭐 이스타항공 갖고 좀 싸우고 뭐 그런 거만 발표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슈거리만 발표를 하시고 보면 원희룡 장관이 아쉬운 게 네. 이런 진짜 국민형, 서민형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발표 이런 거 좀 인터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네. 저번에 무슨 뭐 화물연대인가 그것도 네. 강압식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서 나중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가서 직접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형태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서민 행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일이 많아서 바쁘신 건 알지만 네. 그거 마치시면 그렇게 하시고 건설 현장은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화장실 잘하면
그분들이 공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정신건강을 도와드리면 그분들이 공사 이쁘게 질 거고 그게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니까 장관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한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진짜 이런 부분을 작은 거부터 그렇죠. 차근차근 예. 고쳐 나가야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어떤 척도가 되는 그렇죠.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 인분 사태 이거 지금 지역이 나와가지고 아, 지역까지 나왔어요. 지역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저희 네. 그 들어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이거 전체적으로 무슨 기준을 만들어 갖고 이거 안 지키면은 진짜 그렇죠. 뭔가를 좀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댓글 프로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네. 용산 정비창에 청년 원가 주택 공급한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분양이 아니라 토지 임대부 방식인가요?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이제 이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곳곳에 좀 좋은 위치에 새로운 주택 단지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청년 원가 주택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년 원가주택을 일단 30만 원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역세권이 서울에 전철이 한 300군데 있잖아요. 경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역세권 중에 이제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재개발도 힘들고 막 이런 데가 있으면 네.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원래 한 3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인데 그 원가주택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토지 임대부의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임대부. 네, 형식이. 근데 명료하게 지금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기억은 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반값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10억, 네. 10억, 시세가 10억이면 5억의 분양을 받는 거예요. 네. 5억을 분양 받는데 토지 임대부에 임대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공약에. 그러니까 이게 토지 임대부인지 분양 확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환매 조건부 조건인데 뭐냐. 내가 거기서 살아요. 네. 10억짜리 집인데 5억에 싸게 분양을 받아서 살아요. 사는데 살다가 이사 갈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혼자 가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뭐 시세가 10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10억 반값이라 그러니까 표현을 네. 10억짜리인데 5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5억에 지금 팔아도 10억인데 그죠? 근데 네. 그거를 내가 팔 때는 국가에서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아, LH가. 국가에만. 그게 환매 네. 조건부예요. 환매 팔 조건부. 때는 네. 어떻게 팔 때는 네. 5년에 나갈 때 뭐 이럴 때 5년 이상 살고 나갈 때. 근데 네. 그 뒤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은 게 30년인지 분양인지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방향성은 그거고. 그래서 네. 만약에 5년 뒤에 나간다고 하면 거기서 10억이 시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가면 제가 5억에서 5억만 받으면 일반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잖아요. 네. 여기 상승을 안 하고 원가만 받잖아요. 네. 그럼 손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공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70% 시세의 70%를 준다. 네. 그러니까 이득의 30%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다시 환매로. 네. 그러면 5억짜리였으니까 얼마 받아가요, 여러분? 7억 받아가죠. 네. 70%니까 10억짜리니까 7억 받아가는데 한 집이 그러면 2억을 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자기는 사는 권한은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 2억을 누가 주죠? 그거는 팔 때 정부가 누가 산다 그래서 정부가 산다 정부가 그랬잖아요. 사는 정부가 거죠. 2억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정부는 이렇게 답변해요. 2억을 다음 사람한테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서 그냥 10억이에요. 네. 다음 사람이 받을 때는 얼마에 받죠? 한 집값이 안 5억으로 올랐다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값이니까 네, 5억이죠. 그럼 네. 2억이 모자르잖아요. 네,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르면 뭘 해야 되죠? 세금으로 메꿔야죠. 세금으로 메꿔야죠. 그래서 저 대선 경선 때 네. 그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네. 후보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원이니까 네. 30만 원가 이제 가정을 10억이라고 했을 경우인데 서울이 많으니까 네. 10억인데 그러면 한 집에 2억씩인데 5년마다 만약에 다 나간다고 가정하는 거죠. 네. 다 나가면 30만 원 곱하기 2억이잖아요. 네. 그럼 60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5년마다 금액이- 60조면 30년은 몇백 조가 지금 세금을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유승민 후보가 이걸 비판했어요. 네, 교수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인데 뜻은 좋아서 네. 정부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고 아니면 리츠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 원가주택은 약속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네. 보는데 재원 마련에 비는 부분은 좀 고민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임대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직 청년 원가주택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죠, 근데 맞죠. 아직 정확하게 그 안이 확실하게 확정된 안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용산 정비창에도 청년 원가주택이 들어가긴 할 것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예상은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세 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켜봐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땡볕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쉴 그렇죠. 공간, 화장실 꼭 마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 글을 끝으로 저희 오늘 비상경제 7월 29일자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